2025년 12월 초겨울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병원 8층 정형외과 병동. 하얀 침대에 누운 72세 김순자의 얼굴에는 수술 후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 아직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23년 전인 2002년 25세 아들 민호가 32세. 유진과 결혼한 그날부터 순자의 삶은 오로지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빨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2010년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가족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순자 옆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23년 동안 친딸처럼 돌봐온 며느리 최유진이었습니다. 55세가 된 유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받으셨죠?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퇴원하시면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가 없거든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요양원이라니, 그것도 수술받고 누워있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순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요양원이라고 했니? 네,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72세시고 저희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어머니께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받고 있던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3년 전 아들 민호와 결혼한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유진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손자 손녀들 숙제를 봐주고 유진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며느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요양원에 모시고. 주말에 안부 보러 가는 게 보통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2004년 첫째 서연을 낳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산후조리원비가 아깝다며 집에서 조리하겠다는 유진을 위해 순자가 석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산모와 신생아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산모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순자가 해냈습니다. 2007년 둘째 지훈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이 직장 복귀를 서두르자 순자는 갓난아기 지훈을 20시간 돌보며 유진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순자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등하교, 학원 픽업, 숙제 봐주기, 간식 준비, 아픈 날 병원 동행까지 모든 것이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라며 고마워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육아와 가사를 순자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그럼 민호는 뭐라고 하니? 아들한테도 물어봤니?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침대의 75세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평생 혼신해도 늙으면 바로 버리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순자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2010년 남편 김철수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가 된 순자를 위로해준 것도 유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순자가 2015년부터 간병인 일을 시작할 때도 유진이 어머님께서 일하시면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시잖아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순자가 간병인 일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오는 것이 집안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격려해 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순자는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손자 손녀들의 학원비를 대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의 옷을 사주고 유진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자가 70세가 넘어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몸까지 아프게 되자 바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어진 짐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48세 아들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민호는 수업을 마치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유진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더구나. 정말 그게 맞는 일이니?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유진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 일도 힘들고 아이들 대학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1977년에 낳아서 48세가 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까지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교사가 되어 유진과 결혼할 때 순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제 그 며느리와 아들이 합심해서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8세 손자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지훈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수술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죄송한데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MT 가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순자는 손자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수술받고 누워있는데도 용돈 이야기만 하는 지훈의 모습에서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껴 키운 손자도 결국 돈으로만 할머니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21세 손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인 서연은 실습복을 입은 채로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지훈과 달리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받으셨어요? 아프진 않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만이 순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2004년 서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순자가 키워낸 손녀였지만 서연은 할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요양하세요. 제가 간호학과라서 할머니 돌봐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3년간 헌신했던 며느리와 아들에게서는 차가운 배신을 당했지만 손녀에게서만큼은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지난 23년간의 세월을 차근차근 돌이켜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유진과 민호가 보여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순자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2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2년 5월 봄꽃이 만발한 계절이었습니다. 당시 49세였던 순자에게는 25세 아들 민호의 결혼식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1977년 민호를 낳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24세의 젊은 엄마였던 순자는 아들을 얻은 기쁨에 세상을 다 가진 듯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키운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린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순자의 남편 김철수는 52세로 공무원 생활을 하며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여보, 우리 민호가 드디어 장가가네. 며느리 잘 맞이해야지라며 기뻐했습니다. 민호가 데려온 32세 신부 최유진은 당시 은행원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7살 연상인 유진은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유진은 깍듯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워낙 살림에 서툴러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순자는 유진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데 유진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유진의 어머니가 순자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깔끔한 여성이었던 유진 어머니는 회사원으로 평생 일해온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유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만 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결혼하면 사돈댁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딸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미안해요. 순자는 유진 어머니의 솔직한 부탁에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요즘 예비 사돈들은 서로 체면 차리기에 바쁜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하다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를 가르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혼집은 순자네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마련했습니다. 철수가 너무 가까우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라고 걱정했지만 순자는 가까워야 도움을 줄 수 있지라며 고집했습니다. 결혼 첫 주부터 순자의 며느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신혼집을 찾아가 유진과 함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밑반찬 만드는 법, 빨래 개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유진은 순자의 가르침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신혼생활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의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쳐 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순자가 직접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유진이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면 순자가 저녁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하는데 항상 미안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뭘.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직장을 다닐 기회가 없었기에 며느리의 사회생활을 더욱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 후 순자는 유진이 점점 집안일에 손을 놓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예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유진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은 온전히 순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준비는 완전히 순자 혼자 했습니다. 2002년 첫 추석 때 유진은 어머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라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유진은 오전 10시쯤 일어나서 화장하고 예쁜 옷 갈아입기에 바빴습니다. 만나거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은 온전히 순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도 이제 좀 배웠으니까 혼자 해보게 둬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서툴러. 조금 더 도와줘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순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유진은 여전히 요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옆에 있으면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라며 슬쩍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유진이 은행에서 승진을 했을 때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민호보다 연봉이 높은 유진 덕분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졌고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정말 똑똑해. 민호야, 너도 부인한테 배워서 더 열심히 해.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민호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유진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신혼집으로 가서 아침밥을 차리고 유진이 출근한 후에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민호와 유진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며느리한테도 좀 맡겨야지.
괜찮아. 유진이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데 집에서까지 고생시킬 수 없잖아. 순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성공이 곧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진이 승진할 때마다 순자는 마치 자신의 딸이 성공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순자와 유진의 관계에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주는 사람, 유진은 받는 사람의 역할이 고정되었습니다. 유진은 점점 더 당연하게 순자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순자는 그것을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 순자는 그때부터 잘못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순자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유진이 첫 아이를 가졌던 2004년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순자의 희생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까요. 2004년 3월 순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유진이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51세였던 순자는 처음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설레었습니다. 민호는 27세, 유진은 34세로 늦은 편이었지만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온 가족이 기뻤습니다. 유진이 입덧으로 고생할 때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했던 유진은 밤 냄새만 맡아도 토했기 때문에 순자가 비위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역국, 단호박죽, 시금치나물 등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하루 3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해요. 유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임신했을 때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 태아를 위해서 엄마가 몸조리 잘해야지. 순자는 진심으로 며느리와 태아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민호를 임신했을 때는 남편 철수가 바쁜 공무원이었고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아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만큼은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유진의 입덧은 줄어들었지만 순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유진이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은행 업무는 서서 하는 시간이 많아 임산부에게는 힘들었지만 유진은 승진을 위해 끝까지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그만두면 승진해서 밀릴 것 같아요.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하고 싶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는 여성이 직장을 갖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다니. 순자는 며느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11월 첫 손녀 서연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이어져 내려오는 신비로움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짜 고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유진이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나 해요. 그 돈이면 우리 집 전세금에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며느리의 알뜰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순자가 산후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51세의 순자에게는 신생아 돌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출산 당일부터 유진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마다 울어대는 서연이를 돌보는 것은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트림 시키기까지 모든 육아를 순자가 전담했습니다. 유진은 제가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더 잘하시네요 라며 고마워했지만 점점 순자에게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서연이가 울어도 유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순자는 하루 평균 3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밤새 우는 날이면 아예 잠을 포기하고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낮에는 유진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
순자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 철수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손녀가 이렇게 예쁜데 이 정도 고생이 뭐야. 하지만 순자도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51세의 나이에 24시간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아프고 만성 수면 부족으로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2005년 2월 유진이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연이 육아는 완전히 순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고마워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책임을 순자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분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놀아주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도 모두 순자의 일이었습니다. 2007년 서연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54세가 된 순자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돌보기도 힘든데 신생아까지 돌봐야 한다니. 2007년 8월 둘째 손자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유진은 집에서 조리하기로 했고 순자가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3살 서연이와 갓난아기 지훈을 동시에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질투로 떼를 쓸 때면 순자는 양쪽을 다 달래야 했습니다. 밤에는 지훈이가 울고 낮에는 서연이가 관심을 끌려고 말썽을 부렸습니다. 순자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유진이 미안해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직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는 여전히 순자에게만 맡겼습니다. 주말에도 유진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하며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였습니다. 서연이와 지훈이 모두 순자를 엄마보다 더 따랐습니다. 아플 때 찾는 것도 밤에 무서우면 찾는 것도 모두 할머니였습니다. 유진은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애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네요. 역시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은 기뻤지만 정작 친엄마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 잡힌 역할 분담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순자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등교 준비를 시키고 하교 후에는 숙제를 봐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2010년 순자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철수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57세였던 순자는 혼자가 되었지만 손자 손녀들 때문에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순자는 다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님이 너무 상심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순자의 마음을 돌봐주기보다는 여전히 육아를 맡겼습니다. 혼자가 된 순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의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손녀들의 학원비, 용돈, 옷값까지 대다 보니 자신의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습니다. 순자는 이제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2010년 5월 17일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던 남편 김철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입니다. 60세였던 철수는 30년간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오며 가정을 지켜온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철수의 급작스러운 외침에 순자는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빨리 오셨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7세 순자는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33년간 함께해온 인생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1976년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던 순자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33세 민호가 상주가 되어 모든 것을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순자가 모든 것을 챙겨야 했습니다. 조문객 접대부터 음식 준비까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조문객들 앞에서 효부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상심하셔서 걱정이에요. 저희가 더 잘 모셔야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유진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작 장례 준비 과정에서 유진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조문객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음식 준비는 여전히 순자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자 순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밤이면 혼자 집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철수와 함께 보낸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신혼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민호를 키우며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날들, 은퇴 후 둘이서 여행 가자던 약속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세 서연이와 3세 지훈이가 여전히 순자의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어둡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할아버지 언제 와?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자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마저 무너지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볼까요?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진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힘내셔야 해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아이들 봐주시는 것 가능하시죠? 순자는 유진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안 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순자는 그래, 알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이 아이들이 없다면 자신은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 속에서도 순자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연이와 지훈이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지훈이와 하루 종일 놀아주고 저녁에는 서연이를 데려와서 저녁밥을 차려주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철수가 저녁에 고생했어, 여보라며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집만이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철수의 공무원 연금은 월 12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손자 손녀들의 학원비, 용돈, 생일 선물, 옷값까지 대다 보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함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지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친구들처럼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면 월 15만 원짜리 피아노 학원에 보냈고, 지훈이가 태권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월 12만 원짜리 태권도장에 보냈습니다. 유진은 그런 순자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셔서 감사해요라며 고마워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와 함께 30년간 모은 적금 5천만 원이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의 학원비, 용돈, 옷값, 장난감 값으로 매달 평균 8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용돈 못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순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58세의 나이에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마침 지인이 간병인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간병인 수요가 많아. 내가 손자 손녀들 키워봐서 아이 다루는데 익숙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
69세 친구 박영희의 권유였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운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야, 내가 58세인데 간병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그런 걱정을 해. 요즘 60대 간병인도 많아. 돈 벌려면 뭐든지 해야지. 순자는 영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012년부터 간병인 일을 시작했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간병인 일 좀 해볼까 해. 엄마, 왜요? 돈이 부족해요? 아니야,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일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순자는 정말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손녀들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민호가 미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오히려 찬성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유진의 반응을 보며 순자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간병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고, 동시에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간병인 일은 순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로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밤낮 가리지 않는 힘든 일이었지만 순자는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오는 수입은 가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학원비와 용돈을 대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2015년 당시 11세가 된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8세 지훈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손이 덜 가긴 했지만 여전히 학원 픽업과 숙제 봐주기는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 7시, 그때부터 밤 10시까지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내일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유진은 순자가 간병인 일을 하는 것을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시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자신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일하시면서도 아이들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진의 말은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가 간병인 일로 바빠졌어도 아이들 돌봄은 계속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는 점점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간병인 일 자체도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손자 손녀들을 돌봐야 하니 쉴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팠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8년경부터는 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65세가 된 순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연이와 지훈이의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아이들 용돈과 옷값까지 더하면 순자의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간병인 일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67세가 된 순자는 고위험군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했지만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시니까 잠깐 일 쉬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생활비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신들에게 옮길까봐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일 다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다시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코로나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21년 순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68세가 된 순자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끓이고 송편 빚기까지 모든 것을 순자가 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저는 아직 어머님만큼 못해요라며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순자는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유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미정아.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유진이 대학 동창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 있어. 시어머니가 차례상 다 차려주셔서 편하게 있지 뭐. 순자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 너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시어머니가 이제 70세가 다 되셨는데도 아직 정정하셔서 모든 걸 다 해주시거든.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아이들도 다 컸고.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슬슬 부담스러워지긴 해.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실까 싶어서. 나이 들면 결국 우리가 모셔야 하잖아.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요양원비는 시어머니 적금으로 충분할 것 같아. 간병인 일로 벌어둔 돈도 꽤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 노후 준비해야지.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3년간 헌신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시어머니 간병? 그건 생각도 못해.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집이 어디 있어? 돈 있으니까 그냥 간병인 쓰지. 유진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맞아. 시어머니께서 평생 절약해서 모아두신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판이지.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자가 유진을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 결혼 초기부터 집안일을 전담했던 것, 2004년과 2007년 서연이와 지훈이 출산할 때 산후조리를 해준 것,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간 것, 학원비와 용돈을 대준 것, 간병인 일을 해서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했던 것. 순자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8년간 간병인으로 번 돈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대부분이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매달 평균 100만 원씩 아이들에게 썼으니 순자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순자가 아프게 되면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말입니다.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3년간 헌신적으로 살면서도 며느리의 진심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23년간 살아온 방식이 옳았을까?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순자는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며느리도 이제 좀 배웠으니까 혼자 해보게 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순자는 아직 서툴러. 조금 더 도와줘야지라고 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가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 유진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들의 진심을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순자는 앞으로 자신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해져서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2021년 추석 이후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진의 진심을 알게 된 충격으로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간병인 일을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손자 손녀들의 저녁밥을 차려주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68세 순자의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것이 허리에 무리를 주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서 몇 분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봄 순자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촬영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더 무리하시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피하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69세가 된 순자는 결국 간병인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8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동료 간병인들이 작별 인사를 해줬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만큼 성실한 사람 없었는데 아쉬워요. 순자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공무원 유족연금 120만 원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고 여전히 손자 손녀들의 용돈과 학원비를 대야 했습니다. 순자가 일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먼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간병인 일을 그만두게 됐어. 엄마,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45세인 민호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아직 중학생인 서연이와 초등학생인 지훈이의 교육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적금 있으시잖아요. 그동안 간병인 일로 모으신 돈도 있고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로 빠듯해서 여유가 없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벌어온 돈의 대부분을 손자 손녀들에게 썼다는 사실을 유진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순자는 그래, 알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자 지훈의 반응이었습니다. 18세가 된 지훈은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용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MT 가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순자가 할머니가 일을 그만둬서 돈이 좀 부족해졌어라고 말하자 지훈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어떡하죠? 엄마한테 말해도 안 될 텐데. 지훈은 할머니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용돈 걱정부터 했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이기적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자신의 적금에서 50만 원을 뽑아서 지훈에게 주었습니다. 오직 손녀 서연만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21세가 된 서연은 간호학과 4학년으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허리 많이 아프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되세요. 서연은 간호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할머니의 허리 상태를 점검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너만 있으면 돼. 정말 고맙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간호사가 되면 할머니 건강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순자의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유족연금 12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물리치료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간 간병인으로 모은 1억 4천만 원이 어느새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학원비, 용돈, 생일 선물, 옷값으로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물리치료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자 손녀들이 여전히 할머니에게 용돈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의존했습니다. 할머니, 새학기라서 교재비가 필요한데요. 20만 원만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하는데 10만 원만요. 지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손자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결국 돈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적금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여름 순자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70세가 된 순자는 이제 정말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민호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내 유진의 눈치를 봤습니다. 유진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모으신 적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지훈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3년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순자는 결국 자신의 적금을 깨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수술날 순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은 손녀 서연뿐이었습니다. 민호는 학교 업무가 있다고 했고 유진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서연은 수술 대기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23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어린 손녀뿐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3주간 입원하면서 순자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노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 침대의 75세 할머니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젊을 때는 부모한테 의존하다가 나이 들면 짐 취급하죠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그래도 우리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보낸 3주 동안 단 한 번도 유진의 문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주말에 한두 번 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평일에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서연만이 매일 병원을 찾아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간호학과 실습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할머니의 재활 운동을 도왔고 병원 음식이 맞지 않는다며 집에서 죽을 끓여와 먹여주었습니다. 퇴원 날 순자는 이제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3년간의 헌신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72세가 된 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허리 수술 후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졌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이제 정말로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23년간 헌신했던 세월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전화통화를 엿들은 충격적인 경험 이후 순자는 가족들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순자는 민호와 유진을 불러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민호야, 유진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순자의 심각한 표정에 민호와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간병인 일할 때 잘못 투자한 게 있어. 그 돈이 다 날아갔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손해를 보셨는데요? 적금까지 다 잃었어. 이제 유족연금으로만 살아야 해.
그런데 허리 수술하고 나니까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혼자 살기가 힘들 것 같아. 유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래도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병원 갈 때도 좀 도와주면 좋겠어. 순자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도 지금 여건이 좀. 지훈이 대학비도 만만치 않고 서연이도 취업 준비 중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시설도 좋아졌다고 하고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니까 어머님께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유진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어요?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23년간 헌신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 지훈이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18세 대학생인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번 달 용돈은 언제 주세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순자가 할머니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아라고 말하자 지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네? 그럼 여행은 어떻게 가요? 이미 예약도 다 했는데.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가 돈을 잃어버려서. 지훈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겠네요. 할머니가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지훈은 더 이상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차가운 반응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진이 말은 그렇지만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유진이 싫어하는데 어떡해.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유진이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며칠 후 민호는 좌절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너무 반대해요. 같이 살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차라리 요양원비를 보조해 주는 게 낫다고 해요. 순자는 아들의 고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3년간 친딸처럼 키운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집에서 유진과 신우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진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면서도 설령 진짜라고 해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공짜로 가사도우미를 쓴 셈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이제는 손해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는데 굳이 왜 그런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공짜 가사도우미라고 표현하다니. 그동안 어머니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를 공짜 가사도우미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2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것이 많으니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 가족에게 해준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집안일, 육아, 경제적 지원까지 다 합치면 수억 원 상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도 23년 동안 며느리 역할을 했으니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보라며 중년이 된 이들이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살 수는 없고 자신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23년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다음 날 민호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8세가 된 민호는 이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진이 반대해도 상관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결심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유진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48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모두 확인한 지금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어느 봄날 72세 김순자는 마침내 23년간 품어온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유진의 진심을 깨닫고 어머니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순자는 민호와 손녀 서연을 불러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21세 서연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할머니의 부름에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민호야, 서연아, 너희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민호와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돈을 잃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돈은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응, 간병인 일로 모은 돈도 그대로 있고 적금도 남아있어. 다만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동안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많이 썼거든.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순자는 손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너희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 순자는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민호와 서연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진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이와는 이미 대화가 안 돼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유진이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순자는 유진과 지훈을 불러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유진아, 지훈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유진은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돈 잃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유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순자는 며느리의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걱정?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걱정하는 사람이 할 말이야?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훈아, 너는 할머니 돈 없다고 하니까 바로 등 돌렸지.
그동안 할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생각해봐. 18세 지우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그때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황했어요. 진짜로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황해서? 그럼 할머니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니? 순자는 더 이상 손자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3년간 키워온 손자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아, 지훈아,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나는 민호와 서연이와 함께 새로 시작할 거야. 유진은 시어머니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어머니의 도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가족? 23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걸 생각해봐. 나를 공짜 가사 도우미라고 한 사람이 지금 가족 이야기를 하네. 유진은 자신이 민호와 한 대화가 시어머니에게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인 2025년 5월,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서연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8세 민호는 결국 유진과 이혼을 결정했고, 서연은 취업 후 할머니와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저녁, 순자는 민호와 서연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사셔도 돼요. 제가 간호사 일 시작하면 할머니 건강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손녀를 둬서 정말 행복해. 민호도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그동안 유진이 눈치 보느라 못했던 효도를 다하겠어요. 순자는 아들과 손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순자는 친구 박영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69세 영희는 순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정말 밝아졌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23년 동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영희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의 배신, 지훈의 이기심, 그리고 민호의 각성과 서연의 사랑까지. 영희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공감했습니다. 한편 유진과 지훈은 순자가 떠난 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경제적 지원도 끊겼습니다. 특히 지훈은 용돈이 끊기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3년간 시어머니에게 받은 도움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2025년 12월, 순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3세가 된 순자는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민호와 서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3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이제 남은 인생을 민호와 서연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